북한에서 리춘이는 완벽한 간판 아나운서입니다. 모두가 칭송하는 여자이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야망을요. 그리고 가게 된 그 별장은 저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혜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윤혜미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스를 볼 때면 마음이 아프더군요. 요 근래 북한이 많이 말썽을 피우고 있던데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그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제 삶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김정은과 리춘이. 그 둘은 저를 아직도 벌벌 떨게 만들고는 해요. 지금도 가끔씩 그들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특히 그 비밀 별장은 상상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체로 침대에 있었던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은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힘들게 이야기를 꺼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방송국 PD로 일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일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듯한 저에게는 사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어머니가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 리춘이라는 사실이었죠. 매일 저녁 뉴스에서 당의 업적을 전하는 그 당당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 어머니였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그녀가 어머니인 것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평양 교회의 조용한 마을에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할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저는 보게 되었어요. 리춘이와 저의 아버지의 사진을 말이죠. 그 이후 저는 직감적으로 리춘이가 저희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저는 할머니에게서 조금씩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23세 리춘이는 제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무역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대요. 그렇게 둘은 결국 사랑을 나누고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죠. 리춘이가 임신을 하고 저를 낳자마자 아버지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할머니의 집 앞에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평양 교회로 이사를 했대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만 같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리춘이가 어머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웅장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문학소조에서 만난 강우철이라는 후배였죠. 우철이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자주 학교 도서관 베란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누나, 시 한 편 읽어주세요. 우철이가 그렇게 부탁하면 저는 몰래 써둔 시들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시였죠.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요. 우철이는 제 시에 담긴 슬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우철이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강의실에 나오지 않더니 기숙사방도 비웠죠. 아무도 우철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혹시 우리의 대화가 새어나가 그가 어디론가 끌려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몇 달간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철이는 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갔고 저는 어릴 적부터의 꿈이었던 방송국 PD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중앙방송에 들어가게 된 거죠. 첫 출근 날 붉은 벽돌로 지어진 방송국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나요. 이곳에서 어머니를 매일 마주치게 될 거란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저는 3층 편집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어김없이 어머니가 뉴스 스튜디오가 있는 4층으로 향하는 모습과 마주치죠. 치마 저고리에 빳빳하게 풀 먹인 저고리, 그리고 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까지. 어머니는 언제나 완벽해 보여요. 저는 그저 고개 숙여 인사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끔 어머니의 걸음이 살짝 늦춰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혹시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시는 걸까요? 20살에 제 얼굴이 갓난아기였던 제 모습과 닮았을까요? 가끔은 화장실에서 어머니를 만나 거울 속에서 저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든 눈썹과 오똑한 코, 그리고 도톰한 입술, 그런 특징들이 제 얼굴에도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나와버리곤 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이런 닮은 점들을 발견하실까 두려워서요. 때로는 어두운 편집실에서 혼자 울다가 문득 어머니께 달려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많아요. 어머니, 저예요. 제가 어머니가 떠나보내신 그 아이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명성이
수십 년간 쌓아오신 경력이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받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벽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송국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막 샤워를 하고 나온 참이었죠.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고 비 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란 제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채였죠. 평양에서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문객이 그리 반갑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고위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문을 열기 전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의 구멍으로 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방문자는 교묘하게 그 각도를 피해 서 있었죠. 다시 한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결국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 있는 어머니, 리춘이가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 방송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이 아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특유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서 저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났던 향수의 향기가 비냄새와 섞여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재빨리 안으로 들어오셨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를 와락 껴안으셨어요. 혜미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방송에서 들리던 그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아닌 불안과 그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목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동안 꿈에서도 그려보았던 순간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만 흘렸죠. 어머니의 검은 코트에 제 눈물이 흥건히 젖어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리춘이는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리춘이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죠. 방송에서 보던 그 완벽한 모습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 묻어나는 손길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와 앉으신 리춘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셨어요. 이거 내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하더구나. 어머니는 초콜릿을 꺼내 제게 건네셨어요. 제가 어릴 때 가끔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이었죠. 파란색 포장지는 조금 구겨져 있었지만 그 작은 정성에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거실에 나란히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배경으로 어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죠. 그날따라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고,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얀 세상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저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매년 제 생일이 되면 몰래 할머니 댁 근처까지 와서 저를 지켜보았다고, 특히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은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도 있었죠.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손길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감동으로 다가왔죠. 특히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하늘이 밝아올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혜미야, 사실 엄마가 내 도움이 필요해. 그때 저는 너무나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어떤 것이든 도와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날 밤에 달콤했던 재회가 쓰디쓴 배신으로 변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이 한순간의 연기였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며칠 뒤 어머니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햇살이 밝은 낮이었지만 여전히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철저히 변장을 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눈빛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어머니는 충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최고 지도자님께서 너와 비슷한 젊은 여성을 찾고 계신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손끝부터 발끝까지 한기가 느껴졌고 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김정은의 여자로 바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거부하자 어머니는 저를 달래기 시작하셨죠. 이건 너와 엄마 모두를 위한 거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고 말투도 거칠어졌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며칠 전 그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딸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냉혹함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부한다면 내 할머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껏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어머니의 슬픈 사랑 이야기도, 제가 상상해왔던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죠. 어머니를 닮은 이목구비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스치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그동안 그려왔던 어머니에 대한 환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베개를 꽉 껴안은 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어머니의 방송을 볼 때마다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라 믿었던 것, 매년 제 생일마다 어머니도 저를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 생각했던 것, 언젠가는 따뜻한 모녀의 정을 나눌 수 있을 거라 희망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제 혼자만의 달콤한 상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권력을 향한 사다리의 한발판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지켜드려야 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오롯이 제 몫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할머니는 제 잘못으로 고통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재회는 이루어졌지만 그건 제가 꿈꾸던 그런 재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후 며칠 뒤 새벽녘쯤이었을까요? 검은 차 한 대가 저희 집 앞에 도착해 저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차가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의 웅장한 저택이었죠.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 앞에 서자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 호화로운 샹들리에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재단에 바쳐질 재물처럼 보이더군요. 경호원들은 저를 리춘이의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로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넓은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어요. 그때 신었던 하얀색 구두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똑똑 똑똑, 마치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죠. 첫날 밤 김정은은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프랑스에서 들여왔다는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죠. 그렇게 첫날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저 예쁜 옷을 입고 인형처럼 그의 앞에 앉아 술친구를 해주다가 왔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주 금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검은색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평양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차가 별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감정을 숨기고 그저 미소 짓는 인형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별장에서는 연회가 열릴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김정은이 사준 옷을 입고 방긋 웃으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어야 했죠. 가끔은 다른 남자들의 스킨십도 받아주어야 했고요. 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제 팔과 다리에는 늘 보랏빛 멍이 남아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에 놀라곤 했죠. 방송국에서는 긴 소매 옷으로 이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화장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가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의 침실로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거부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니까요. 저는 그의 침대에서 그가 골라주는 속옷을 입고 그대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거 원하는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만 했죠. 대체 북한에서 이런 속옷들은 어떻게 구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야하고 수치스러운 속옷들 뿐이었어요. 나를 보며 웃어 김정은은 저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고는 했어요. 제가 그의 말대로 방긋 웃으면 만족스러운 듯 저를 안고 침대에 누워 제 입에 키스를 했죠. 입을 조금이라도 다물려고 하면 곧바로 구타가 시작되었기에 저는 온몸에 힘을 빼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의 입이 제 입술을 지나 온몸을 도배할 때면 제 몸이 부르르 떨리고는 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불쾌하고 힘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그의 몸이 제 몸에 닿을 때면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매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매주 힘들었죠. 그러다 그의 기분이 좋아지면 나체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연애 중에 말이죠. 게다가 연애 중에 저희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들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녀였는데 첫날은 얼마나 아프고 충격적이었는지 떠올리고 싶지도 않네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임은 절대로 하지 않더군요. 그저 생기지 않기를 바라야만 했죠. 그렇게 밤마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어머니, 리춘이는 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혜미야, 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고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올라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를 버린 거였죠. 제가 어떤 지옥에서 살아가는지 알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악몽보다 더 잔인했어요. 화장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져 갔고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별장에서의 연애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어요. 목에 남은 작은 상처를 가리려 스카프를 고쳐 매고 있을 때였죠. 그때 김여정이 들어왔어요. 유내미 동무, 리춘이의 딸이라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비밀이었는데 김여정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리춘이가 자기 딸을 이렇게 팔아넘길 줄은 몰랐다며 김정은이 점점 더 폭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망할 거라고. 그리고 김여정은 리춘이에게 복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복수라. 그동안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단어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김여정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이번 실제 인민들이 겪은 힘든 일들이 적나라하게 담은 대본이 들어있었죠. 그녀는 이걸 리춘이의 거짓 대본과 바꿔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순간 저는 망설였어요. 이게 함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때 팔에 멍자국이 은은히 아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자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죠. 사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이미 제 영혼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예정대로 대본을 들고 왔어요. 저는 어머니가 커피를 마시러 간 사이 재빨리 대본을 바꿔치기 했죠.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방송이 시작되고 어머니는 평소처럼 당당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원래 대본이 아닌 실제 인민들의 피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편집실 구석에 숨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정의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저 자신이 된 것 같았어요. 쇠사슬 같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듯했죠. 물론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끝을 맺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답니다. 비록 그 웃음이 제 마지막 웃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그날 새벽 4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심장 소리인지 문 두드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이던 그 순간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꿔치기한 대본으로 인한 방송사고의 대가를 치르러 갈 시간이 왔다는 걸요. 문을 열자마자 예상대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한 남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 때 창가에 놓아둔 작은 선인장 화분이 떨어져 깨졌어요. 할머니가 제 생일에 선물해 주신 거였는데 깨진 화분 사이로 흙이 흩어지는 걸 보며 문득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맨발로 끌려나가는 동안 차가운 복도 바닥이 제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이웃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서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죠. 그분은 아마도 오늘 밤 일을 모두 보고 들었을 텐데 앞으로 평생 그 기억에 시달리실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큰 트라우마가 되니까요. 끌려나가는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이웃집의 불빛이 살짝씩 흔들렸어요. 보이부 건물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회색빛 건물이었습니다. 습한 지하 신문실로 끌려갈 때 복도를 따라 들리는 제 발자국 소리가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죠. 철문이 열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멎는 줄 알았어요. 신문관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우철이었으니까요. 순간 문학소조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의 우철이가 떠올랐어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던 그의 미소, 시를 읽을 때면 반짝이던 순수한 눈빛, 베란다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우철이는 차가운 얼음처럼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제복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한 신문관의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괜찮아요, 누나, 내가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일었어요. 그렇게 2시간의 신문 동안 차가운 신문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제 그림자가 벽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우철이는 규정된 질문들을 던졌어요. 방송사고의 경위에 대해 말하시오. 공모자가 있었습니까? 당의 은혜를 배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는 듯이요. 신문실 구석에 놓인 낡은 시계가 새벽 7시를 가리켰을 때 우철은 다른 보이부원들을 내보냈어요. 이제 단둘이 신문하겠소.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문이 닫히자마자 우철은 재빨리 일어나 벽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누나, 10년 만에 듣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보이부에 들어온 것도 이 끔찍한 체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다고요. 대학 졸업 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이유도, 그동안 저를 지켜봐온 이야기도, 리춘이가 저를 김정은에게 바친 것도, 제가 별장에서 겪은 모든 고통도 알고 있었다면서 우철의 목소리는 분노와 미안함으로 떨렸죠. 이제 제가 누나를 구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가 건네준 쪽지에는 탈북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풀려나면 사흘 뒤 자정에 평성시장 뒤편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도 함께 탈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 쪽지를 읽는 동안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공포? 설렘? 그 감정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건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햇빛 같았어요. 이제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보이부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우철이는 다시 차가운 신문관의 목소리로 돌아갔어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문이 열리고 다른 보이부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우철의 표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매일 보이부에 출석하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준비를 했어요. 보이부원들의 감시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은 챙겼죠. 달러로 바꿔둔 비상금, 작은 약봉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할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저 갑자기 친척 집에 가야 한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제 얼굴을 바라보셨고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을 뿐이죠. 그 따뜻한 손길에서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밤 평성시장 뒤편에서 우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을 알아보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정말 올 줄 몰랐거든요. 어쩌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있었고. 하지만 우철은 정말 왔어요.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서둘러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우철이가 준비한 트럭에 올라탔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제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평생을 이 땅에서 사신 할머니께 이런 선택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셨어요. 깊은 밤,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검문을 피해 우회하고 때론 숨어서 이동했죠.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차가운 강물이 그동안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강을 건널 때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철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나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작은 속삭임이 강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충성도, 강요된 미소도, 숨겨야 할 비밀도 없을 테니까요.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창문도 열지 못한 채 좁은 방에 숨어 지내야 했고 밤에만 조심스레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긴 여정도 시작됐어요. 때로는 트럭 짐칸에, 때로는 열악한 배에 몸을 실어야 했죠. 할머니가 고열로 쓰러지셨을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이 여정이 그동안 제가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값진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와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리춘이의 딸도 김정은의 선물도 아니에요. 그저 저 자신으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철을 생각해요.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곧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보내는 평범한 오후였죠. 따스한 봄볕이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할머니와 통화를 마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는 요즘 시민권 공부를 하고 계신데 오늘도 열심히 하셨다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는데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혜미 씨, 우철 씨가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의 짧은 한마디에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반년 동안 매일 밤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정작 소식을 들으니 어떤 감정인지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쁨? 설렘? 아니면 두려움? 아마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잎들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았어요. 우철은 수많은 비밀 문서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그가 보이부에서 근무하며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료들이었어요. 김정은의 사생활부터 고위 간부들의 비리, 그리고 리춘희에 대한 기밀 문서들까지. 특히 리춘희의 문서를 볼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고하고 배신했는지, 심지어 저를 김정은에게 바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문서를 읽는 내내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리춘희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우철과의 재회는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서울 남산 아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그의 얼굴은 많이 헬스케져 있었어요. 보이부 제복 대신 입은 청색 셔츠가 어깨에 살짝 헐렁해 보였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탈북을 준비하면서도 늘 정체를 숨겨야 했을 그의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누나, 많이 기다리셨죠? 그의 첫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대학 시절 문학소조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더 이상 순수한 문학 청년이 아닌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용기 있는 남자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를 보았어요.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북한에서의 마지막 1년간 있었던 일들, 그가 어떻게 탈북에 성공했는지, 국경을 넘으면서 겪은 위험한 순간들, 때론 웃고 때론 울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특히 그가 재탈북 이후에 겪은 신문과 감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가 저와 할머니를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감내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죠. 지금은 함께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우철이 용기를 주었어요. 누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대로 제 증언은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국제 인권단체들과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우철이 가져온 문서들은 북한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가끔은 리춘희를 생각해요. 이상하게도 이제는 증오도 미움도 없어요. 그저 안타까움만 남았죠. 어쩌면 그녀도 이 체제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그녀도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온다면 그때는 진정한 모녀의 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우철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줘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얼마 전 우철이가 저에게 조용히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에 눈 쌓인 벤치에서였죠. 누나, 이제는 제가 누나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평생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우리의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우리 혜미가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하시면서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인권단체 동료들과 몇몇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지금은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믿어요. 언젠가 이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꿈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더 이상 거짓과 위선 속에 살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요. 북한에서의 김여정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과연 김여정이 세습을 할지, 김주애가 세습을 할지는 암암리에 사람들의 내기놀이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김여정을 지지하고 있죠.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김여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소연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최근 들어 힘든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오물풍선에 대한 소식이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떨어진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 또한 그 오물풍선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김여정이 오물풍선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던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 쌓여있는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용기내어 꺼내보합니다. 북한의 이런 거짓말에 계속해서 남한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하는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의 관리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고 일하는 강도가 높을지 상상이 가시죠? 원래 저는 처음에는 평양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양 외곽의 어떤 공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곳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기계처럼 악취가 나는 오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풍선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장을 만들다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남한에서 풍선 안에 악취가 나는 배변이나 더러운 쓰레기들을 직접 넣는 모습을 말이에요. 공기청정기나 이런 기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환풍이라고는 창문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마저도 비밀 유지를 위해 열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물론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어 월급이 오를 거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은 저희 어린 동생 민호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물풍선을 만든다니 그것도 관리자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첫 출근 날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악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전 공장에서는 섬유 냄새만 맡다가 이런 악취를 맡으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모두들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문득 옆자리에 김철민 반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드시죠? 라고 물었어요. 김철민 반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여기라도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었을 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오래된 친구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소연아, 그 공장 괜찮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평범한 공장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너무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해. 알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위로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더 이 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맡게 되는 그 지독한 악취, 그리고 그 악취와 씨름하며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악취는 여전했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저는 그들의 고된 노동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하루 종일 악취나는 오물을 다루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지친 표정, 모두가 이 일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어떤 날은 동료 한 분이 갑자기 구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악취 때문이었죠. 저는 그분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을 뒤집어버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공장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있더라고요. 그때 김민철 반장이 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소연 동무, 김여정 부부장님이 오셨어. 조심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여정이라니요.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최고 지도자님의 동생이에요. 북한의 제2인자죠. 그런데 대체 그런 분이 왜 이런 오물풍선 공장에 왔을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여정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공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리자였기에 공장을 안내해야만 했죠. 김여정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으며 설명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지만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렇게 김여정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특히 오물풍선의 제작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죠. 그녀는 각 단계마다 멈춰서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물을 담는 과정, 풍선을 부풀리는 방법, 심지어 포장 방식까지 말이죠. 저는 그러한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소연 동무, 이 공장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김여정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네, 부부장님. 저희 공장은 하루 평균 200개의 오물풍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김여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아요. 하지만 더 늘릴 수 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동료들의 지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2인자의 명령이니까요. 그렇게 공장 순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여정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더군요. 한소연 동무,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렇게 저는 김여정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문을 닫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연 동무, 왠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았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이 봉투 안에 쪽지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오물풍선 여러 개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 절대로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최고 기밀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해선 안 돼요.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죠. 네,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김여정은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세요.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의 앞날이 밝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봉투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누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그 쪽지를 풍선에 넣어보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나? 혹시 내용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결국 김여정의 말을 떠올리며 쪽지를 보지 않고 풍선들에 넣었어요. 걸리지 않게 깊숙하게 잘 숨겼죠. 그렇게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저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김여정이 또다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죠. 결국 공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저 또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그렇게 도착한 김여정은 공장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소연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죠. 문이 닫히자마자 김여정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한 그 눈빛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쪽지의 내용을 보았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김여정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마치 거짓말 탐지기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김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만약 자네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 동생 민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달라진 그녀의 말투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민호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어떻게 민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민호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김여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녀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죠. 그래, 민호. 내 동생 말이야. 15살. 중학교에 다니지? 최근에 수학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더구나. 김여정이 민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부부장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는 겨우 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여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 아니, 한소연 동무. 이건 그저 주의를 주는 거야. 내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지. 저는 그녀의 말에 담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지시의 제 운명뿐만 아니라 민호의 운명까지 달렸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제가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김여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충성심을 믿겠어. 하지만 명심해. 한소연 동무,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김여정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공포, 혼란,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떨리는 김여정의 방문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시끌벅적하던 작업장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동료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심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저 역시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죠.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정기 검수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던 검수였는데 갑자기 검수를 담당한 간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검수 간부가 우연히 풍선 하나를 열어 확인하던 중 김여정의 쪽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넣은 그 쪽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여정이 북한 내에서 심각한 압박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국으로의 망명을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김여정이 이런 내용의 쪽지를? 나는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왔죠. 이 소식이 순식간에 고위층에 전해졌고 북한 정권은 발칵 뒤집혔어요. 공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위 간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겁에 질렸죠. 공장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와 물건 뒤지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게다가 김여정이 즉시 체포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 일의 원인이 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공장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 또한 예외 없이 신문을 받았어요. 신문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신문실 문을 열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놓쳤어요. 보위부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하나하나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소연 동무, 김여정 동지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지?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죠. 네, 공장 점검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지? 순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그저 공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원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마치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정말 그게 다야? 네, 그뿐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었죠. 저는 최대한 일관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고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계속해서 축축했어요. 며칠간의 강도 높은 신문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죠. 신문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정신도 점점 무너져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보이부 요원들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위험에 처한 모습들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죠.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매일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김여정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퍼져가면서 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신문관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질문의 수위도 높아졌죠.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나? 김여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내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형광등의 깜빡임,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저를 괴롭혔어요. 밤새 잠을 설치고 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또 다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당국은 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공장의 관리자이기에 그들은 철저한 감시 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감시할 거야. 한 발짝만 잘못 움직여도 바로 잡아갈 거야. 이런 경고와 함께 저는 풀려났죠. 그렇게 신문에서 풀려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것 같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민호를 잡아가는 장면이 반복됐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를 학교에 보낼 때도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나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민호의 미래는 없었죠. 탈북, 그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24시간 감시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오랜 친구 지은이가 구원자처럼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연아,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처음에는 지은이의 말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죠. 알고 보니 지은이는 비밀리에 탈북을 돕는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상세한 탈출 계획을 알려줬죠. 안전한 탈출 경로, 국경을 넘는 방법,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 연락할 수 있는 단체들까지. 모든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해 보였어요. 이 지도를 봐. 지은이는 작은 종이를 펼쳤어요. 이 경로를 따라가면 돼. 여기에는 검문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경로를 그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으니까요. 또한 지은이는 우리의 탈출을 위한 위조 서류도 준비해줬습니다. 이건 너희의 새로운 신분증이야. 잘 보관해. 위조된 신분증을 받아들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지은이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근처에서 작은 위장 축제를 열 거야. 김정은을 찬양하는 축제라 이미 허가도 받은 상태이니 그 소동을 틈타 너희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를 돕다니. 지은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저는 그녀가 건넨 쪽지를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종이가 우리의 새 삶으로 가는 열쇠 같았죠. 탈출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짐을 꾸리고 풀기를 반복했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야 했어요.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민호의 소중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갈 거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민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심장이 마구 뛰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가 말한 김정은 찬양 축제가 시작됐어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죠.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는 거야. 밤 11시. 파티의 소란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죠.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그림자만 봐도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순찰 중인 경비병과 마주칠 뻔했지만 간신히 골목에 숨어 위기를 모면했죠.
도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조금 안도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험한 산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호가 지쳐 울먹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민호야, 곧 좋은 곳에 갈 거야. 그 말이 민호를 위한 것인지 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들었죠. 저는 민호의 등에 작은 튜브를 메어주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비됐니? 민호야? 민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그 차가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죠. 중간쯤 왔을 때는 민호가 물살에 휩쓸릴 뻔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누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 간신히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 공포,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향했죠. 그곳에서의 여정도 쉽지 않았어요. 정글을 지나고 산을 넘어야 했죠. 때로는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들킬까봐, 혹시 잡혀갈까봐요. 하지만 지은이가 준비해준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지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난민 신청을 했죠. 긴 심사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드디어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민호를 보며 다짐했죠. 이제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거든요. 사람들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공기마저도 달랐죠. 누나,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 드디어 해냈어. 말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맞닥뜨린 가장 큰 고비는 국정원 조사였습니다.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죠.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북한에서의 신문 기억이 떠올라 온몸이 굳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한소연 씨,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저는 오물풍선 공장의 관리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시작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방문, 비밀 쪽지, 그리고 그 후의 사건들까지. 하지만 제가 직접 쪽지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죠. 김여정이 망명을 요청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에요. 조사가 끝난 후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김여정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무사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조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민호는 저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작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죠. 집에 들어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조심해야 했고 사투리도 고쳐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나만의 천천히 적응하면서 저는 대학에 입학해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북한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죠.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호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조금씩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특히 김여정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하고 걱정돼요.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북과 남이 하나 되어 더 이상 이별과 고통이 없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민호와 함께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해져요.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